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2시간 정도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이렇게 웨비나를 할 드림플로우의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도는 당연히 다 아시고, 네,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사실은 이제 AI 발전에 따라서 함께 발전하고 있는 어떤 핫한 주제잖아요. 근데 그 바이브 코딩에 어떻게 보면 민낯이라고 할까요? 뭔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게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 이제 총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요 바이브 코딩과 비즈니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한 일반적인 이제 툴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그런 거를 해보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약간씩 그 주제나 포커스가 조금 다르니까요. 관심 있으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은 지금 이제 웹이나 관련한 내용들의 바이브 코딩 그리고 AI 뭐 웹앱이라든지 비즈니스 그다음에 실서비스 전환의 한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시연할 MS 이즈로 바이브 코딩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부에서는요. 실제 이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을 하는 어떤 도구의 현황이나 한계에 대해서 좀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의 시대가 왔죠.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진짜 지금 시대가 약간 산업혁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직군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이전에까지만 해도 뭔가 자동화가 있다든지 뭐 로코드, 노코드 툴이 있다든지 개발을 대체할 수 있다든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고 여러분들 그 생활이나 아니면 실제 업무에도 많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는 현장에서 쓸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툴은 툴이고 개발은 개발이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경계선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사실 오늘의 주제 자체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띠는 MVP를 만들 때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그게 아니라 실제 어떤 그 SI라든지 현업에서조차도 이 AI를 떼놓고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런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의 시대다. 네, 이렇게 좀 시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AI 도구들이 그에 걸맞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뭐 러버블이나 볼트 정도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AI 도구는요. 지금 뭐 자다 깨면 한 개씩 늘어나고 몇 개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무료로 쓰다가 유료가 이제 생겼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유료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데 그분의 철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연간 결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간 결제하면 이제 1년간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월간으로만 이제 결제를 하시는 그런 컨셉. 그래서 그만큼 이 AI 도구가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그 AI 도구들 때문에 MVP 개발 과정이 굉장히 단축됐다. 제가 여기서 이제 MVP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바이브 코딩의 명확한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으로는 AI 도구로
MVP 레벨의 어떤 프로덕션을 만들기는 괜찮은데 왜 실제 서비스는 어려울까?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비즈니스나 개발 트렌드를 보면은 당연히 생성형 AI나 또 이제 자동화 쪽도 되게 많이 트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코드나 노코드의 형태를 빌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비개발자도 앱이나 웹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되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개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그럴싸한 형태의 산출물이 나온 경우들을 종종 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그렇게 오래 끌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앱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초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 이 AI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어, 기억력의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억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개발 트렌드 중에 하나죠. 바이브 코딩이 한참 유행할 때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제 뭐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개발 안 해본 거죠. 이 AI에게 최대한 맡겨서 개발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는데 어느 그 특정 범위를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껏 잘 짜놨던 코드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발 잘 돼가지고 이미 돌고 있던 것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렇다고 제가 새롭게 제시한 어떤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럼 결국은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어떤 영위하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어떻게 보면은 스텝을 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로코드 노코드의 형태를 빌려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좀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안이라든지 보안도 요즘 되게 많이 있죠. AI 쪽 관련한 보안도 많고 블록체인도 있고 UI도 있고 비즈니스 전략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와 개발 트렌드들이 변화하고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핫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림브랜딩 같은 거죠. 이게 사실은 뭐 나온 지는 좀 오래됐죠, 얘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실 빌드 메저 런이라는 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빌드하는 게 일단 관건이죠. 왜냐하면 빌드를 해서 구축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매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매저를 한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요 사이클이 계속 돌다 보면 결국 고객이 원하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나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컨셉이 림 브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빌드 매저 런 중에 어디가 제일 어떻게 보면 보틀넥일까요? 처음에 딱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빌드하는 게 당연히 제일 리이겠죠, 그죠? 제일 어렵기도 하고 첫 걸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형태나 이런 브랜딩 전략이나 기법은 벌써 옛날부터 연구는 됐었지만 사실 말은 누구나 잘하죠. 이거를 실제로 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빌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MVP예요. MVP.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핵심적인 기능만 구현을 하고 그리고 요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자원을 절약해서 최소한 투자를 해서 한다. 그리고 요거 갖고 시장 니즈를 확인한다. 요 컨셉이 맞으면 사실 다 MV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MVP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실은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 기능이 뭔데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자에게 물어보면 어머 이거 한 6개월 걸립니다. 뭐 한 8개월 걸립니다. 또 인프라만 잡는데 한 두세 달 걸리는데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보는 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 MVP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서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MVP라는 걸 언급을 할 때는 이 MVP의 유형이 뭔지를 좀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MVP도 최소한의 리소스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뭐냐에 따라서 MVP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흔히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사실 뭐 디자인 MVP겠죠. 뭐 피그마라든지 아니면 그냥 디자이너에게 어떤 기획 정도가 되는, 그죠? 기획하면은 이제 뭐 파워포인트로 나오든지 요즘은 이제 피그마로 대부분 하지만 그러면은 목업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보면은 아, 고객들이 이거 괜찮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시안만 가지고도 사실은 비즈니스 검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또, 뭐, 랜딩 페이지도 사실은 디자인 MVP의 좀 일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웹페이지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나 마케팅으로 MVP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많이 속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데 막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좀 관심 있는 또는 재밌는 이런 기사 같은 게 막 있거나 광고가 있어서 눌러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어느 부분을 좀 관심 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타겟팅 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데모나 비디오 MVP도 있죠. 예전에 이제 드랍박스 같은 게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 드랍박스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저 클라우드에 스토리지를 했던 서비스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게 실제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뭐 데모나 비디오 정도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더니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폭발해서 바로 실제 이제 제품이 된 거죠. 그죠? 오늘 다루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프로토타입형 MVP예요. 얘는 실제로 동작하는 어떤 제품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이제 환경 자체는 좀 제한이 돼 있겠죠. 기능이 10개라면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 개발을 했던지 실제 사용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제품들을 우리가 프로토타입형 MVP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고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태울 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토타입 컨시어지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긴 해요. 요거는 자동화 안 하고 그냥 수작업으로 제품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뒤에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타겟팅하는 건 사실은 프로토타입형 MVP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미완성된 제품 이런 뜻은 아니고요. 고객한테 요 정도 기능만 써보게 하면 반응이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거를 매저하기 위한 기능을 넣어놓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축,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축은 어떤 림브랜딩, 비즈니스, 그다음 MVP 이런 특성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바이브 코딩. 이게 이제 요즘 계속 핫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AI한테 자연어로 이제 어떤 개발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코딩들이 되는데 뭐 이걸 100%다 시키면 사실 요즘은 에이전틱 코딩이라고도 해요. 근데 바이브 코딩은 이제 사람이 코딩을 할 때 AI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특히 어떤 요구사항이나 내용들을 대부분 자연어로 지시를 내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조금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코딩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주 자세한 어떤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딥하게 좀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어로 내 의도와 내가 바라고자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코드를 생성하게 하는 게 이게 좀 큰 차이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브 코딩을 비개발자가 할 수 있다.
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을 알면서 이 개발이 잘 되는지를 보면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큰 그 퀄리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아주 로우 레벨의 실제 코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코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이브 코딩 플랫폼은 사실 2024년에 대부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채팅 위주의 인터페이스를 대부분 제공을 했고 채팅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AI와 소통할 때 AI가 받거나 줄 수 있는 그 데이터의 범위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가 충분히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이제 가면서 바이브 코딩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컨텍스트가 좀 커지면서.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의 좀 핵심 기술로는 요 LLM이 일단은 있고요. LLM 우리 이제 모델 자체가 발전한 그런 것들이 있죠. 옛날 모델보다 당연히 요즘 모델이 훨씬 좋고 또 요즘에는 요 LLM이 단순히 어떤 자연어 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수학적인 능력,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코딩 같은 것들, 소스 코드를 학습했던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강화한 형태의 모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게 중간 단계에서는 약간 전문화됐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는 코딩 전문 모델, 얘는 무슨 전문 모델 이러다가도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묶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발전됨으로써 바이브 코딩이 이제 가능해진 거고 여기에 이제 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죠. 개념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에이전트는 이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거고 여기 뭐 MCP나 A2A나 아니면은 뭐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 확 여기에 이제 에이전트 코딩까지 넘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구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AI가 전체 개발 과정을 수행하게 하는 이런 목표 하에 바이브 코딩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 사용자는 어, 큰 요구사항 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더 많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이 전체 개발 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개발자가 이쪽에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컨셉으로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 이 바이브 코딩 계속 진화하면서 AI의 코드 생성이 고도화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그 깃허브나 이런 데서 새로 이제 올라오는 코드의 상당수가 AI가 제네레이션한 코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이제 역할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AI랑 협업하는 바이브 엔지니어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코드 작성에 국한되지 않고 요구사항 분석, 아키텍처 설계, 코드 리뷰 같은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개발의 범위가요,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코딩에 좀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통용이 됐거든요. 개발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AI가 교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이 사실은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주목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죠. 바이브 코딩이 되면서. 그래서 비개발자도 자연어로 앱이나 웹을 만들고 1인 창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가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바로 빌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학습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어로 쓸 수 있으니. 그래서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 등이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으면서 팀 내 의사소통 비용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어떤 결과물을
최종 엔드골 결과물을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역할들이 있죠.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들 다 각자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과거에는 언어로서 서로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거죠. 이 언어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장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이 될 수도 있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뭐 일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네, 만들어서 그걸 갖고 설명하고 얘기를 하면 훨씬 잘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진입 장벽들이 많이 낮아졌다. 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에 대한. 그리고 생산성이나 속도도 혁신이죠. 예전에 이제 몇 주나 몇 달이 걸리던 MVP 개발이 그냥 거의 몇 시간 안에 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브 코딩이랑 이 MVP를 만드는 건 사실은 결이 어느 정도 맞죠. 네. 그래서 서로의 이런 시너지들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발물이 있는데 뭐 버튼의 색을 바꿔주세요, 텍스트를 바꿔주세요 하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자가 어쨌든 붙어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뭐 인디에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스 MVP 개발이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바이브 코딩과 MVP 시너지를 사용을 해서 여러 성공 사례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는 뭐냐면 제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서비스를 출시를 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룰 수 있는 환경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웹이나 그냥 모바일 웹.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개발이나 배포도 용이하고 어느 플랫폼에서도 동작할 수 있으니 MVP 검증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고 초기 시장 진입에 굉장히 적합하죠. 접근성도 쉽고 개발 비용도 낮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특정 운영 체제에 최적화돼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개발이 굉장히 복잡하고 진입 장벽도 높고요. 또 이제 개발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단순히 이제 개발도 뭐 어렵지만 이거를 또 네이티브로 개발하느냐 아니면은 하이브리드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죠? 뭐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걸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토어 등록하고 심사 그다음 버전 관리하고 이런 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고 그거를 앱으로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하면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착하는 데는 반년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미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는 상당한 걸림돌이 돼요. 생각보다 이 네이티브 앱은.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를 하기에는 요 PWA라고 하는 웹앱 형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웹앱은 웹인데 앱처럼 쓸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고 요거는 뭐 푸시 알림이나 오프라인 접근이나 아니면 기타 그 모바일 단말기의 몇몇 기능들은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권장 드리는 건 아예 웹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웹앱 정도를 포지셔닝 하셔서 제품 출시를 하실 때 좀 허들을 좀 낮추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웹앱들을 좀 보면은요, 뭐 카페24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나 이런 게 카페24 되게 많이 쓰잖아요. 카페24에서는 이렇게 어떤 쇼핑몰을 개설을 하면은 그냥 바로 웹앱처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스토어를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이런 데 올리지 않더라도 바로 설치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런 거 말고도 모리 커뮤니티즈나 아니면 이벤터스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벤트나 세미나나 웨비나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그냥 웹이랑 모바일 경험을 통합해서 웹앱 형태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 안 나와요. 근데 해당 사이트를 가면 사이트에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 모바일 웹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단말기에 어떻게 보면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죠. 예, 그런 거 이외에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웹앱들이 있고 이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거를 개발하는 그런 바이브 코딩하는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언급한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근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몇 개 제가 추려온 거고요. 그제 보시면 이렇게 V0, 볼트, 아니면 뭐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 아니면 스티치, 뭐 러버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각각 약간은 좀 특징들을 좀 설명드리면 V0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를 직접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 Next.js를 만든 그 벌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많이 펀딩을 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는 저 생태계에 좀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풀스택 개발 환경을 표방합니다. 물론 근데 풀스택이기 때문에 Next.js를 좀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실제 환경과 유사하기도 하고요. 어, AI가 전체적으로 개발 환경을 다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원래 이제 우리가 파이어베이스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가 붙으면서 이제 AI와 통합 개발 환경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AI로 코드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이어베이스나 GCP랑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스티치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건데 얘는 디자인만 생성합니다. 디자인만. 그래서 나중에 이 디자인 생성한 것을 뭐 피그마로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다른 도구에 연동해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되고 러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러버블은 예전에 이제 그 프로세스 GPT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AI 에이전트를 연구하던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발전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노코드 앱을 생성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0, 볼트, 러버블 얘네들이 좀 유사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조금 그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특정 환경에 좀 오리엔티드 돼 있고 스티치는 이 디자인 쪽에 좀 오리엔티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큰 얘기고 실질적으로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요런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AI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하면 몇몇 가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은 UI 드리븐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이 UI에 좀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화면이나 요소를 보고 아시겠죠? 화면이나 요소를 보고 이거 잘못됐네, 잘 됐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요소를 변경하거나 탐지하거나 선택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UI 중심의 개발 툴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툴들이 특정 요소를 변경하는데 좀 이런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어서 이게 뭐 버튼을 누르든지 타이틀을 누르든지 해서 특정 요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능,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연동 기능이에요. 슈퍼베이스 같은 게 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MVP의 형태를 갖는 앱들은 뭔가 영구적인 저장소라든지 뭐 복잡한 기능은 빼고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부 연동이라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면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팁이나 아니면은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그냥 뭐 사스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뭐 슈퍼베이스 같은 거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임대해서 거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서벌리스 형태인데
백엔드 서버 안 만들고 프론트엔드 코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슈퍼베이스나 파이어베이스 좋죠. 좋은데 보안상 좀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MVP 형태로 사용하실 때는 사실상 거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유저가 조금만 늘어나거나 트래픽이 조금만 커지면 바로 여러분들 유료로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 유료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 슈퍼베이스나 파이어베이스 연동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리얼 프로덕트로 갈 때는 조금 적합치 않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포 기능. 이 배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이거를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요즘은 기본 디플로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도메인을 할당받는다거나 우리가 뭐 HTTPS로 해서 뭐 인증서를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 배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플랫폼 비용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배포는 백엔드를 이런 사스를 사용했을 때에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 배포 자체가 뭐 풀스택을 다 배포한다는 뜻보다는 일종의 이제 프론트엔드 이런 우리 겉모습 보는 사용자로 하여금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의 어떤 배포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하나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실제 리얼 프로덕트의 배포 기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뤘던 요 개발 도구의 기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크게는 장점과 단점 있죠. 장점은 프로토타이핑이 빠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빨리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MVP 성격을 갖는 앱을 만들 때 유리하다. 그리고 개발 역량이 보완이 됐죠. 그래서 풀스택 앱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뭐 아까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반복 작업이나 이런 거를 감소시키니까 생산성이 향상됐고, 또 기술 장벽, 기술 잘 몰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비개발자도 앱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요구사항이 고도화되면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 어느 일정 이상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코드 품질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리팩토링을 사실은, 이렇게 이를테면은 능동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숨겨놓거든요. 이 소스 코드를 뒤에다가 숨겨놓고 겉으로 보이는 거 위주로 우리에게 디스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코드가 얼마나 잘 짜졌는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추적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일을 시켰는데 얘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이 오류를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을 다 쓸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난이도는 급상승하게 되고요. 또 보안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AI 자체는 개발 과정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오지만 실제 서비스 운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네,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전자상거래 시스템 같은 거를 한번 프로젝트로 만들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뭐 상품 목록도 보고 장바구니도 있고, 그죠? 주문 결제도 하고 사용자도 어느 정도 인증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짜면 다음과 같이 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뭐 해줘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예시로 예를 들어서 뭐 상품 탐색 검색 기능 상세 페이지에 뭐 이미지 설명 옵션 수량 장바구니 이런 거 주문 페이지 이런 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소한의 페이지별 어떻게 보면 나타내야 하는 어떤 정보를 좀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니까 빼고 모바일이랑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음 컴포넌트 같은 것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를 예를 들어 정리를 좀 하고 요거를 돌려보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 저희 세미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세미나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정도 미리 쳐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요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는 러버블 가지고 일단 일부에서는 해볼게요. 러버블은 이렇게 러버블.dev라는 요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요 요구 사항을 이렇게 아까 보셨던 요거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쭉 페이지들을 구성을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현된 기능을 보면 뭐 브라우징이나 상세 페이지, 장바구니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드신가요? 더 많은 상품 없으니까. 네,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간단한 어떤 필터 정도 기능? 필터 기능 같은 게 살짝 살짝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요 상품으로 이제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상품 설명을 뭐 이런 거 있고 여기에 뭐 이게 이제 장바구니 넣고, 그죠? 네, 장바구니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뭐 채웠다 뺐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플로우 정도는 얘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커머스 형태의 UI나 디자인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미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AI가 뭐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메인 자체가 좀, 좀 많이 사용하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려는 어떤 제품이 좀 개성 있고 또 이제 이런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얘가 헤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오늘 예시 자체는 그냥 쇼핑 쪽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나오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약간 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있고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추가적으로 이게 첫 번째 그냥 아까 그 프롬프트를 그냥 이렇게 넣은 거고 여기서 점진적으로 뭔가 개발을 더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어 일단 기본적인 인티그레이션이 좀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 요게 이제 슈퍼베이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DB나 아니면 인증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고 요게 GitHub 같은 거 소스 코드 관리하거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 요 요구 사항에 의거해서 만든 소스 코드가 간단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슈퍼베이스 한번 연결해 보죠. 연결해서 자, 샵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연결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슈퍼베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됐죠? 자, 근데 연결이 된 것만으로는 사실은 뭔가 하기가 어렵고요.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뭔가를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이거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 네, 요런 어떤 지시사항을 줘야 얘가 이제 연동된 요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또 연동할 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좀 걸립니다. 그냥 뭐 하면 바로바로 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인증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있죠. 사실 뭐 인증이라 봐야 뭐 그죠? 회원가입 있고 로그인 있고 하게 되면은 저 슈퍼베이스 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DB 연동하는 거가 끝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보면은 이런 거 에디트 하고 있습니다. 어스 관련한 것들을 에디트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아마 근데 지금 라이브로 타이핑하는 것까지는 못 볼 겁니다. 네,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어떤 파일들을 건드리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네, 하고 있고 네, 이제 보면은 어스 쪽 인증 쪽 했고 그 다음에 앱 쪽 했고 헤더 쪽 바꾸고 있고 네. 이미 이제 작성한 코드들이 있으니까 작성한 코드를 읽고 수정하는 네, 그런 작업을 거치죠. 그리고 러버블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위에 보면 요게 이제 여기 이 전체가 프리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라우터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좀 있어서 괜찮고 인증 기능이 돼서 로그인 로그 이거 된다. 로그인 이제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해보면 가입이 됐고 만약 제가 비밀번호 잘못 누르면 로그인 실패라고 하고요. 잘 누르면 로그인 되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슈퍼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 준 거라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돼서 마이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물론 대부분은 덤입니다. 대부분 덤이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연동해라, 포인트 연동해라 아니면은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크게 연동해 줘야 되는 거는 요 상품 쪽이죠. 상품 재고, 주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오, 다 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실제로 이게 장바구니 담아서 주문을 하더라도요. 주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주문 여기까지 떴어요. 주문 조회하게 보면 자, 그죠? 없죠. 네, 왜냐하면 주문 정보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근데 지금 화면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러버블이나 V제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연동해가면서 하나씩 여기서 이제 기능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UI 드리븐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 하여금 어, 그래,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페이지에서 조회해야지. 마이 페이지는 이런 페이지에서 조회해야지. 네. 딱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피그마나 이런 걸로 개발한 것보다는 조금 더 프로덕트한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서 우리가 만드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로그인 하나 붙였죠, 이제. 상품 붙이고 상품 관리 붙이고 재고 붙이고 주문 붙이고 뭐 붙이고 뭐 붙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자연어로 일일이 다 하면 개발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요금제가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을 위해서 사실은 유료로 일단 가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 무료 버전에서는, 5 데일리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요청할 수 있어요. 물론 뭔가 요청의 양이 크면 한 번, 두 번만 요청하더라도 이 캡을 다 채워버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프로젝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차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에 근접한 이런 제품들의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설계가 중요하다.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한번 여기 뭐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볼까요? 뭘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기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음, 어떠십니까? 혹시 있을까요? 상품 추천 기능 같은 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추천 기능이요? 추천 상품 아, 기능. 추천 상품. 그러면은 추천 상품 기능을 줘. 추천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요? 초기에 관심사를 입력받고 해당 상품들을 추천하는 걸 넣어줘. 요런 형태로 해볼게요. 네. 이게 또 라이브의 맛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어떻게 튈지 몰라요, 이게. 그럼 아마 이 관심사를 입력받는 거와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들을 얘가 페이지로 만들겠죠. 다만 그거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슈퍼베이스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동된 다음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가 판단하에 요거는 좀 연동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네, 많이들 되긴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이런 걸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있고 프로덕트가 있고 왜냐하면 이걸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상품 추천을 하려면 상품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DB에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서제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실제 카테고리에 맞춰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걔네들을 더미로 쭉 넣었죠. 그죠? 그럼 요렇게 할 거라는 거를 저한테 한번 허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실제 SQL이 날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슈퍼베이스는 내부적으로는 포스트그레DB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법들이 다 포스트그레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온보딩 페이지가 있고 추천 기능을 구현한다. 그럼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찰떡같이 좀 알아듣는 부분도 있죠. 예, 이게 이제 AI가 발전해서 네,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오는 건데 아마 아직까지는 얘가 감당 가능한 범위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네, 지금 하나씩 이제 뭐 프로덕트 리스트라든지 오히려 사용성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런 툴 쓰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제 이렇게 DB 연결까지 안 하더라도 페이지 레벨에서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온보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온보딩이라고 딱 용어를 쓰진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프롬프트에서는 초기에 그냥 관심사를 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초기라고 하는 것이 뭐 회원 가입을 처음에 하는 온보딩이 이제 회원 가입 후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받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고 그게 있어야 추천 기능을 할 수 있으니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뭔가 초기 프로덕트의 어떤 모양새를 잡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 이런 그 디자인 프레임워크들이 잘 나오잖아요. 사실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라이브러리나 특정 패턴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비슷한 UI들은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기능이 여러 파일에 걸쳐져서 어, 연동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점점 점점 한마디 쓰더라도 연관돼 있는 페이지들이 많으니까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얘네들도 요즘에 이제 좀 나오는 얘기가 요런 그 컴플렉시티가 높은 태스크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쓰는 거를 또 권장을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는 이제 이게 사람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백단에서 이제 계속 돌면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편집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그 쉬는 시간에 가졌다가 요거를 하는 거를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그죠? 네, 2부를 또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다가 지금 52분이니까 3시 2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러버블이 시간이 좀 걸렸죠, 그죠? 그래서 관심사 선택 페이지랑 추천 기능을 했는데, 아, 오류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되게 많은 고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로그를 보기도 하고 에러가 어떤 게 났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러버볼이랑 송신을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단순히 UI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처럼 여기 이제 try to fix라고 있는데 이런 거를 눌러서 이런 오류가 났어라는 거를 리포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핑퐁을 많이 쳐야 돼요. 사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타격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는 작은데 얘가 필요한 어떤 DB부터 기존 거 연동하는 것까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시스템에 이제 충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떴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어, 뭔가 좀 더 손은 되겠지만 온보딩 하는 게 뭐 떠야 되겠죠. 그죠? 아마 이제 뭐 고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스트는 안 되는군요. 아, 컨펌까지. 어, 컨펌 기능은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어떠십니까? 조금씩 조금씩 뭔가 좀 이상하게 돌고 있죠. 예. 일단 그리고 이미 가입된 사람한테는 뭔가 저걸 하지 않네요. 온보딩을 물어보지 않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바이브 코딩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막 좀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안 된다.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필터 형태로 있기는 한데 결국 얘가 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UI가 복잡하거든요. 이런 요구 사항들을 받아주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를 바로 이 러버블에다 넣어줘도 되는데 아니 뭐 챗GPT나 다른 프롬프트 도구 그 도구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한계가 뭐냐면 복잡한 로직이나 대규모 서비스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스텀 통합이나 외부 시스템 연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맞춤 인프라 적용. 이런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도 슈퍼베이스 같은 어떤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제약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코드 품질이나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나 생태계 종속성이 좀 있고요. 기능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고급 기능에 대해서는 유료로. 특히 아까 같은 경우도 이런 채팅의 횟수 제한을 통해서 좀 제약을 두잖아요. 비용을 좀 더 주면은 풀어준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100% 동작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AI 기반의 개발 도구들이 빠르게 MVP 제작과 실험하는 데 정도는 괜찮지만 실제 서비스 수준의 복잡한 개발이나 협업, 장기적인 유지 보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로 좀 넘어갈 건데 그러면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개발자가 개발을 특히 이제 MVP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실서비스로 전환을 할 때 초기에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넣어서 만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컨텍스트 크기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이 됐다면 필수적인 기능부터 이제 제품화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점진적인 서비스 그 출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라든지 품질 확보 방법도 좀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AI 바이브 코딩이 계속 발전하면서 함께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뭐 조만간 또 어떤 여러 어, 방법들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러버블 같은 데서 봤던 UI 프론트엔드에 국한해서 보면 실제 서비스의 아키텍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인프라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보안, 성능,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리얼 프로덕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UI 구현을 넘어서 종합적인 시스템 아키텍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우리가 MSA 이즈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툴이에요. 사실은 이런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 나온 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AI를 붙이면서 바이브 코딩이 가능해진 거지. 실제로는 애초부터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특징은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그 설계 방법을 적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복잡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걸 모델링하는 도구로서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UI 드리븐한 어떤 설계나 구현 방식이 아니라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검증된 설계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약간 다르죠. 결국은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UI를 구성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원천 그 백엔드 레벨부터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대규모 서비스에 사실 특화돼 있어요. 이게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그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의 어떤 배포를 위한 어떤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상 자체가 아예 이런 대규모 서비스를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아까랑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걸 좀 보면은 일단 그 바이브 코딩화해서 MSEG를 쓴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 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MS 이즈 같은 경우도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보신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복잡성도 있지만 아예 그 이벤트 스토밍이라든지 이런 방법론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UI에서 뚝 하고 얘기하는 것을 만드는 게 상당히 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바이브 코딩화 하면서 실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AI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오케이. 하나는, 어, 우리가 이제 자연어로 어떤 요구사항을 만들면 그 자연어를 설계 관점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에 AI가 하나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원래 MSAge는 그 설계된 어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제네레이션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제네레이션 하는 거는 일종의 템플릿으로 저희가 계속 만들고 운영하고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기술들이 농축된 자동 소스 생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근데 그걸 이제 AI 모델이 붙으면서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룰과 컨텍스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분석 설계 파트에서의 AI, 그리고 설계 구형 관점에서의 AI,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지금 베타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그 기능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프론트엔드 생성 도구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기존 도구에서는 좀 소규모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리고 MVP나 프로토타이핑을 기반으로 한다면, MSEG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의 백오피스라든지 사용자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또 애초에 복잡한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포커스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차이가 있고요. 기술 스택 같은 경우도 볼트나 뭐 러버블리나 이런 대부분은 리액트 베이스, 리액트나 넥스트.js 같은 거를 거의 쓰고 CSS도 거의 테일윈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도 슈퍼베이스 서벌리스로 거의 뭐 대동단결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MSG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 기술셋의 템플릿이었을 때는 기술셋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바이브 코딩화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어떤 기술 세트를 그냥 반영하시면 어느 정도 그 기술에 맞춰서 개발해 줍니다. 그래서 기술에 너무 스택 자체를 너무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 없다는 게 또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나 UI 설계 단계에서 유저는 결국은 기존 도구는 프롬프트 입력하고 AI가 생성해서 수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MS 이즈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분석하고 그걸로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자 검토하고 컴포넌트 생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명확한 컨펌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단계별로 저희가 한 5단계 정도로 개발 방법을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모델링하고 데이터 설계하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백엔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프론트엔드 만드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그거를 어떤 특정 환경에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 구체화할 때는요, 크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액터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액터는,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대상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액터가 일반 사용자라면 사용자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이게 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쇼핑몰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 실제 그 물건을 이제 전시하고 구매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찜하고 이런 거를 하는 서비스가 될 거니까 결국은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 액터가 될 수 있겠죠. 판매자 자체가. 그래서 이 판매자가 뭐 이를테면은 뭐 상품을 올리고 재고를 관리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배송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요 액터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액터별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여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여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UI 드리븐한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략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액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또는 이제 정의가 됐다면 해당 액터별 유저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액터 관점에서 기능을 서술하는 이제 뭐 as a I want to so that 이걸 많이 보셨나요? 네. 유저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기법인데 개발팀이 이 사용자가 이걸 왜 쓰는구나. 이 기능을 뭐 하는데 사용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개발팀, 개발자에게 이걸 전달했다면 지금은 AI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또 이것도 일일이 우리가 다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저 스토리나 어떤 키 컨셉 정도만 던져주면 그 내용을 이용해서 유저 스토리를 AI가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규칙도 있어요. 비즈니스 규칙.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가 따라야 되는 로직, 제약사항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 스토리와 액터면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좀 더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이 서비스는 뭐 19세 미만이
가입할 수 없는 서비스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쓸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어떤 컨셉이 하나 등장하냐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까도 보면 러버블에서 이렇게 이제 쇼핑몰이 있었죠. 근데 이 쇼핑몰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관심사들을 좀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 배송, 고객, 결제, 그죠? 이런 식으로 몇몇 가지의 그 관심사별로 이 서비스들을 묶을 수 있는데 MSAG에서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구분된 개념들을 명확하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별도의 그 개발물로 그냥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느냐? 예를 들어서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4개나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버가 4벌 또는 5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 하나에 그냥 그 기능이 다 있는 게 낫지. 이걸 왜 굳이 나누냐? 예.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 AI는 그 자기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한도를 쉽게 넘어서거든요. 그게 이제 서비스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하나의 서비스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지보수하기가 용이하고 AI가 손대기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개념 하에 서비스를 쪼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여러 개로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 여러 서버들을 다 띄울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예. 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대규모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도 그렇게 해야 유지보수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AI는 당연히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1단계에 대해서 한번 요 MSAG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커머스 앱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커머스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신발처럼 다양한 옵션이 지원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신발 사이즈, 발볼 크기, 색상, 그죠? 브랜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약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넣어서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MSAG에서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AI가 붙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분석과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I로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유저 스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1단계예요. 여기가 1단계고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수정하시거나 더 적합한 형태로 바꾸실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만드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그 어떻게 보면 폼이나 이 AI가 어느 정도 유추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다음에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설계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조금 볼게요. 보면 액터가 일단 나와요. 그죠? 액터. 그래서 액터를 보면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관리자, 공급자, 그리고 시스템들, 각종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요 액터만 보더라도 아,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웹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나 공급자들을 위한 어떤 어, 시스템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용자 스토리를 더 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 뭐 이런 각 스토리들을 몇 개 샘플링해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이거 괜찮네? 안 괜찮네? 이런 걸 이제 찝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용자가 신발이나 뭐 이런 걸 한다. 옵션별로 필터가 있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다. 씬이 사실 크게 없죠. 검색 선택하고 주문 결제하고 아주 일반적인 씬이고요. 그다음 리뷰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 관리자 같은 경우는 상품 옵션 관리하고 주문 계속 관리하고 공급자는 상품이나 옵션 데이터 제공하는. 네. 사실은 뭐 여기서 공급자나 관리자를 하나의 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결제 시스템, 배송 시스템, 알림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고요. 거기 이제 비즈니스 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옵션 등록이나 옵션 제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초안을 만드신 다음에 요구사항 검증을 해보면 이제 저희 툴에서 요 요구사항을 쭉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실제 얘를 통해 상세한 설계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면 방금 이제 요구사항 검증 이후에 여러 그 의사 결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볼까요? 저렇게 볼까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모델링과 데이터 설계 파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부터는 상세한 어떤 설계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모델링이나 데이터 설계를 저 툴의 어떤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쉽게 설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벤트 스토밍 기반의 어떤 모델링이 나올 거고요. 그 하에 어그리게이트 기반의 어떤 데이터 설계들이 될 거고, 이 이벤트 스토밍이 나오면요, API 스펙이 같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런 뭐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장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크게는 뭐 이게 데이터고 요게 이제 API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화면의 더 구성 요소들이 될 건데 이런 거를 어, 조금 그 아주 헤비하게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이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설계만으로 이제 코딩이 가능한 이 기존의 기본 산출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UML도 마찬가지긴 한데 UML이라고 하는 특성이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 어떤 설계 내용들을 표현하는 노테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코드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스티커 형태로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넘어서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저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MSAG에서는 저 이벤트 스토밍의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소스 코드, 산출물까지 가느냐, 이거를 정하실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는 미리 어느 정도 코딩이 돼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템플릿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용, 아니면 뭐 고랭용, 뭐 자바스크립트용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단연간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 코드 템플릿의 기준에 맞춰서 저 그림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바이브 코딩용 PRD를 만드는 겁니다. PR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품의 요구사항 문서인데 요즘에 이제 바이브 코딩을 사용하시는 여러 툴들이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 커서 아이디 같은 걸 쓰실 건데 그런 그 아이디들을 사용하실 때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에 대한 스펙을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그 스펙들이 적혀 있는 문서를 우리가 PRD라고 하는데 MSAG에서 템플릿을 굳이 빼지 않아도 간단하게 PRD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PRD를 가지고 코딩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설계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한 산출물이 나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툴에서도 이 코드 탭에 가보시면 실제 여기가 베이스가 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 부트 템플릿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엑손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고랭이라든지 노드.js 같은 대부분 이제 백엔드 위주의 언어들 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브 코딩 커서용 바이브 코딩 PRD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저희 전체 여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PRD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눈에 보시면 이게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 중에 특정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만큼 쪼갠 컨텍스트만큼 그래서 사람은 잘 못 알아듣고요. 컴퓨터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보시는 이 커서의 룰에 담겨 있어요. 이 룰은 커서 같은 아이디가 자기가 이 개발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써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일종의 커서 룰들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술 스택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패키지, 그다음에 생성 룰, 아니면 이벤트 스토밍 스티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뭐 이런 퍼블리시 룰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하니까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백엔드 코드를 만들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아가서는 프론트엔드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주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이니까. 그래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베타로 뷰3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고정된 건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뷰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쉽게 나오니까. 그래서 뷰3의 이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코드로 만들어 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프론트엔드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룰들이 내부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카이브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한 벌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 획득하신 소스 코드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커서 아이디인데 커서 아이디에 이렇게 룰과 그리고 실제 이런 PRD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들 좀 작죠? 자, 이렇게를 하면 네, 이런 디자인 시스템들, 그죠? 여기 디자인 시스템들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도메인별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구성. 그 다음에 테크 스택이라고 해서 뭐 바이트를 써라, 뭐 노드를 써라, 뭐를 써라.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정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정형화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 UI 리퀘어먼트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전체적인 룰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룰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시려면 실제로 폴더는 이렇게 점 커서의 룰즈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MDC 파일을 이 커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커서 아이디의 이 설정 부분인데 룰스 앤 메모리즈가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지금 각 프론트엔드들 MDC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가 디사이드 합니다. 이거 보고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를 로드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툴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뭐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직 메모리라든지 컨텍스트 7이라든지 플레이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스크 마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MCP들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MCP들을 조금 넣어서 돌리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셨던 그 장표 있죠? 우리가 이제 설계했던 그게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할 거고 추가로 여기 이 다이어그램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설계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PI도 사실 같이 설계가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API는 여기 보시는 오픈 API 야물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오픈 API라고 하는 그 API를 이렇게 표시하는 표준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어떤 표준이니까 얘도 당연히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론트엔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어떤 프론트엔드를 만들 건지 대략적인 컨셉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베이스를 먼저 만듭니다. 베이스. 그러면 이제 이 프론트엔드가 세부 로직은 없고 일단 구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각 서비스를 순회하면서 점진적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점진적 업그레이드를 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요 하나는 다이어그램에서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 스트럭처와 기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오픈 API 요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는 어, 이 백엔드가 어떤 API를 제공하는 건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요 커서에서는 어떻게 시키면 되냐면 정말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요구사항 정의서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프론트엔드를 만들어라. 여기서는 어느 정도 된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프론트엔드 코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만든 프론트엔드는 로드가 좀 되면 이제 이렇게 쇼핑몰이 잘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대시보다는 이게 잘 뜨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저런 프론트엔드 코드, 프론트엔드 PRD만 이용해서도 백엔드를 중심으로 백엔드의 어떤 연동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 그냥 UI 드리븐한 게 아니라 실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실제 프로덕트에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하나 더 이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백엔드는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실제로 프론트엔드 바이브 코딩을 구현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기반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툴을 써서 하니까. 그리고 다중 백엔드를 통합하는 하나의 프론트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원래는 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뭐 이것도 다 쪼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우리가 기술 스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직은 그냥 하나의 프론트엔드 서버만 넣고 하에 이제 여러 백엔드들이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그런 기술 세트를 사용을 할 거고 기술 스택도 HTML이나 뷰나 리액트 같은 여러 개발팀의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을 그 어떤 대화형 개발하고 즉각 피드백을 하면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로컬이나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사스 형태 인프라 우리가 아까 보셨던 뭐 슈퍼베이스나 이런 거 말고 뭐 애저나 GCP나 AWS 뭐 이런 데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다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는 뭐 나스라든지 여러분들 테스트용으로도 당연히 배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스를 쓰면 편하긴 하죠. 근데 리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걸 다 컨트롤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 맡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서비스나 점진적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만든 요 내용을 간단하게 제 이제 개인 서버에 그냥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샵 해가지고 방금 이제 요 배포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웹 빌드를 해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 얘는 아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던 것 중에 바로 요 반응형 유걸 지원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PWA 기능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그걸 넣으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잠시만요. 자, 자 보시죠. 여기 제 지금 요 리얼 폰입니다. 요 폰을 이제 미러링을 한 거고요. 요 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지금 제가 배포한 그 샵이거든요. 샵에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접속을 하는데 지금 위에 보이시나요? 샵
뭐 오더 매니지먼트 설치라고 해서 요 팝업이 뜨죠. 요거를 지원하는 게 PWA 앱이에요. 웹 앱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제가 조금 있다 볼게요. 다시 뜨면 좋은데 설마 안 뜨나? 안 떠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설치 버튼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요 하에 보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로 제가 가르쳐 드리면 여기 홈 화면에 추가 보이시죠? 네, 요걸로 이 샵을 앱처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앱을 여러분들이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마켓에다가 바로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실 그냥 요 모바일을 지원하는 웹만 가지고도 사용자에게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은 브라우저 내비게이션이 같이 이렇게 딸려 있죠. 이렇게 점점점도 있고 여기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자, 이제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했다라고 나와서 제가 가보면 아까 여기죠? 여기죠. 여기. 저희가 이제 만든 아이콘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명,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으면 그냥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설치가 되고 요 설치된 요 놈을 누르면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상단에 그 브라우저가 갖고 있던 내용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실제로 풀 스크린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앱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정도 비즈니스 테스트 하실 때는 굳이 네이티브로 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웹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또 뭐 이렇게 제가 다크모드나 이런 것도 옵션을 넣어놓긴 했는데, 그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 풀스크린에 그냥 그 배포한 어떤 앱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원하게끔 이 MS 이지에서 어느 정도 PRD와 바이브 코딩 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제공을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추가로 이제 요거는 나중에 그 당연히 더 발전하겠죠. 네, 지금 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롤별로 더 많은 페이지들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테마나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류가 뭐 수천 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별로 몇 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UI에 맞춰서 템플릿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아까 이제 러버블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수준의 UI도 뭐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좀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이런 여러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도 문제고, 그죠? 그다음에 개발하는 것도 문제고 한데, 이런 것들은 결국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드 품질이나 지속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하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 협업 체계, 그다음에 실용적인 어떤 파이프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MSAG 같은 툴, 꼭 이제 MSAG만 제가 이제 강조할 건 아니지만 사실 뭐 이런 비슷한 툴이 사실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구사항도 좀 구조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 스텝별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생성 코드만 의존하면 실패하겠죠. 네, 나중에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약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AI 도구를 쓰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의 어떤 원칙을 좀 결합하시면서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개발자로 완전히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고 요구사항이 좀 구조화되고 검증돼야 돼요. 너무 불명확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테스트 얘기는 많이 안 드렸지만 사실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AI를 만들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나 테스트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방법론 그리고 이 AI가 잘 개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기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기르시면 훨씬
성공률이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프로덕트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MVP랑 실서비스는 다르다. 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구조화하고 하이브리드로 접근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